여러분, 여기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까지 쓴 거래의 천재라 불리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공짜 안보를 누리는 약한 고객이라 여겼죠.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이제 너희는 보호비를 내라. 사상 최악의 거래가 시작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건 나약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무장한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35, 그 심장인 메모리 칩은 누가 만들까요? 이지스함의 눈이 되는 레이더, 그 두뇌는 어디서 왔을까요? 한국은 핵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단지 만들 필요가 없는 나라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미 관계의 72시간. 그 속에서 세상을 뒤집은 한 여성 백악관 대변인의 결단을 소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진짜 기술 강국이라 믿는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한국은 기술 강국. 여러분의 댓글이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세계에 더 빨리 알려집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리버스입니다. 백악관 서관 2층 제 사무실 책상 위엔 지금 3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왼쪽엔 CNN, 가운데엔 폭스뉴스, 오른쪽엔 로이터 통신. 오전 10시 20분 세 화면이 동시에 같은 문장을 띄웠죠. 대통령, 북핵 현실 인정 발언.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젯밤 국가안보회의 직후였어요.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던진 단 한 문장.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새벽 4시에 받은 긴급 메시지로 상황을 파악했죠.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의회, 외교위원회. 15분 사이 17통.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백악관 공식 입장은 뭡니까? 저는 아직 아무 지시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떨렸어요. 뭘 타이핑해야 할지 몰랐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호크 보좌관이었어요. 56세,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그의 얼굴엔 미소 같은 게 떠 있었습니다. 말이, 브리핑 준비됐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대통령 지시가. 호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시는 간단해. 발언은 오해였다고 해.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고.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다른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호크가 책상 모서리에 기댔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오해를 풀어. 그의 목소리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마치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오후 2시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기자 47명, 카메라 12대. 조명이 뜨거웠어요.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대변인, 대통령 발언은 한미동맹 재검토를 의미합니까? 저는 준비된 문장을 읽었어요.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을 냉정히 인식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동맹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제게도 공허하게 들렸죠. 두 번째 질문. 한국은 이제 보호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1초 멈췄습니다. 대답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호크의 말이 울렸죠. 현실을 인정하는 건 강자의 특권이야, 말이. 저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기반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론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대통령 발언 전문을 다시 읽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왜 지금 나왔을까? 누가 쓴 걸까?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타이핑할 단어를 찾을 수 없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호크였어요. 잘했어, 마리. 내일 아침 7시 내 사무실로 와. 할 일 있어. 그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속 뉴스는 계속 흘러갔어요. 서울 증시 하락, 국방부 긴급회의, 야당 성명. 72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아직 몰랐죠. 다음 날 아침 호크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포토맥강이 보였어요. 호크는 책상에 기대앉아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한국 언론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호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앉아, 마리.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호크가 태블릿을 책상 위로 밀어냈어요.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어.
청와대는 우리한테 해명을 요구 중이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집회 사진, 국회 대정부 질문 생중계, 온라인 청원 숫자.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호크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운 검은 바인더였습니다. 이걸 읽어봐. 저는 표지를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 방위 분담 재검토안 압박 시나리오 초안.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연간 증가율, 한국의 국방비 대비 분담금 비율, 영내 동맹국 비교표. 저는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데이터가 너무 편향적이었죠. 이걸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써. 호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존하는지, 방위비 증액이 왜 정당한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저는 바인더를 덮었어요. 이건 협상 자료 아닌가요? 왜 언론에 내보내려는 거죠? 호크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여론전이야 말이. 우리가 먼저 프레임을 잡아야 해. 안 그러면 저쪽이 잡아. 저는 바인더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의 취약점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한 위협 지속, 중국 압박 증가, 단독 방어 불가능. 모두 사실이었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보좌관님.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자료는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들은요? 호크가 빙그레 웃었죠. 제공? 그들은 보호를 받는 쪽이야. 우리가 주는 게 훨씬 많아. 저는 바인더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니라 시나리오잖아요. 호크의 표정이 굳었어요. 말이, 넌 대변인이야.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게 내일이지 진실을 찾는 게 아니야.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호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건 명령이야. 호크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초안 넘겨. 대통령이 검토하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저는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지만 타이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글을 쓰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말이 나야. 에이미. 상무부 경제자문관 에이미 로건이었습니다. 지금 시간 돼?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급해? 에이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청.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바인더를 서랍에 넣고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엔 여전히 한국 뉴스가 흐르고 있었죠. 저는 문을 닫고 걸었습니다. 뭔가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에이미의 사무실은 백악관에서 2블록 떨어진 건물에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에이미의 방문이 열려 있었죠. 저는 노크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에이미가 책상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앉아. 에이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에이미가 노트북을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죠.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에이미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미국 군수산업 공급망 의존도 분석. 첫 번째 행을 가리켰어요. F-35 전투기 메모리칩 공급원. 그 옆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78%. 그리고 국가명. 대한민국.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게 맞아요? 에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둘이 거의 전부야.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미사일 유도장치 60%, 함정용 디스플레이 패널 73%, 레이더 부품 54%. 모두 한국산이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이건 국방부도 알고 있는 거죠? 에이미가 잠시 망설였어요. 알긴 알아. 근데 공개된 적은 없어. 다음 탭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의존도. LNG 운반선 건조 비율 82%, 배터리 셀 공급 80%, 정유 플랜트 핵심 장비 67%.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다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기업들이 만들거나 조립하는 거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에이미가 새 창을 띄웠어요.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공급 중단 30일 시나리오. 공군 가동률 47% 하락, LNG 수입량 62% 감소, 전기차 생산 라인 78% 중단. 한 달이면 우리 군이 반쯤 멈춰. 에이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달이면 에너지 대란이 와.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호크가 보여준 바인더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취약점만 나열된 그 자료. 하지만 진짜 취약한 건 우리였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에이미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너 호크한테 뭔가 지시받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이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이 지금 백악관은 한국을 압박하려고 해. 근데 이 숫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 압박당할 건 우리야. 저는 가방에서 호크의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에이미가 펼쳐봤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건 절반밖에 안 써놨네. 아니, 절반도 안 돼. 그녀가 바인더를 닫았습니다. 말이 이대로 보도자료 내면 큰일 나.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에이미가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배터리 기술 특허 보유 현황, 조선업 수주 잔량.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고 있었어. 저는 그래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선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건 뭐예요? 에이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착각.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호크한테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초안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대변하고 있었던 걸까요?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가방 속 바인더를 만졌습니다. 그 안의 숫자들과 에이미가 보여준 숫자들. 둘 다 진실이었지만 하나는 반쪽짜리였어요. 저는 어느 쪽을 써야 할까요? 아니, 어느 쪽을 쓸 수 있을까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봤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8%, 60%, 82%.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세상이 뒤집힌 기분이었습니다. 날 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켜고 있었어요. CNN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발 긴급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5년 1,200억 달러 기술 주권 프로젝트 발표.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통역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로 서는 나라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크였습니다. TV 보고 있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호크가 욕설을 뱉었습니다. 당장 백악관으로 와. 비상회의야. 전화가 끊겼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모든 채널이 한국 뉴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 2배 확충, 차세대 배터리 독자 개발 완료, 방산 수출 5년 내 3배 증대.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호크,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 저는 구석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호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국무장관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방위산업 핵심 부품 국산화율 95% 달성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3국 수출 확대.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군수 공급망의 직격탄입니다. 지금도 78%를 의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78%? 그게 무슨 소리인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호크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국방장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대답 좀 해봐. 대통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대통령님,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F-35 전투기 메모리 칩의 78%가 한국산입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는 60%, LNG 운반선은 82%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뚫어지게 봤어요. 자네가 언제부터 이걸 알았나?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상무부 보고서로. 호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보좌관. 대통령이 호크를 봤습니다. 자네는 이걸 알고 있었나? 호크가 대답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협상 카드로 쓰려던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어요. 협상 카드? 우리가 목줄 잡힌 상태에서?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한국의 발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호크가 말했어요.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동맹 관계를 제고하겠다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역효과입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존중을 원합니다. 협박은 그들을 중국 쪽으로 밀어낼 뿐입니다. 호크가 비웃었어요. 중국? 한국이 감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베이징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 주미 한국 대사를 만나겠네. 말이 자네가 배석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호크가 따라왔어요. 말이 넌 방금 선을 넘었어. 저는 멈춰서서 호크를 봤습니다. 선을 넘은 건 우리예요. 진실을 숨기면서 동맹을 협박하려 했잖아요. 호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 대변인이에요. 진실을 대변하는 게 제 일이죠. 호크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뉴스 사이트들이 한국 발표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란이 뜨거웠어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핵이 세상을 멈추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기술이 움직인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내일 대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모니터를 켜자마자 빨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3.2%, 나스닥 마이너스 4.7%. 개장 1시간 만이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방산주들이 폭락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에임이었어요. 말이 큰일 났어. 저는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뭐가요? 에이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48시간 수출 점검에 들어갔어. 모든 계약 재검토한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8시간이요? 에이미가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론 품질 점검이래. 근데 다들 알아. 이건 경고야. 저는 화면을 봤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얼굴들이 굳어 있었어요. 한 명이 전화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12척이요? 전부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LNG 운반선 12척 인도 연기, 한국 조선소 통보.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납기일을 6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기술 검증 강화. 에이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봐. 저는 창을 열었어요.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미국 LNG 수출 차질 우려, 유가 7% 급등. 기사를 읽었습니다. 운반선 없이는 가스를 실어 나를 방법이 없었어요. 유럽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호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통령이 부르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어요. 상황실인가요? 호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난리야. 상황실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에너지부 장관, 상무부 차관. 모니터엔 세계 증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모두 하락세였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설명 좀 해봐. 48시간이 뭘 의미하나?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선박인도 지연으로 당장 이번 분기 LNG 수출량이 62% 감소합니다. 유럽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요. 재무장관이 덧붙였어요. 증시는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 의존 기업들 주가가 평균 18% 하락했어요.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말이, 자네 어제 뭐라고 했지? 한국이 존중을 원한다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존중을 요구하는 방식인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증명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호크가 비웃었습니다. 증명? 이건 협박이야. 저는 호크를 봤어요. 우리가 먼저 협박하려 했잖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상무부 대안은 있나? 상무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반도체든 배터리든 조선이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F-35 생산 라인이 이미 영향받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칩 재고가 2달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하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국무장관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베이징이 한국의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제안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어요. 이런 젠장.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숫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4%, 5%, 6%. 에이미가 보내온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하루의 지연이 제국을 멈춘다. 그 문장이 맞았어요. 48시간. 단 이틀이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노트를 꺼냈어요. 뭔가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요?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 오늘 오후에 만나겠네. 말이 준비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대통령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일자리였고 연금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시장은 진실을 알고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리사 한 대사가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무실 밖 복도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48세 회색 정장에 검은 가방 하나.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대사님, 마리 리버스입니다. 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크도 한쪽에 있었죠. 리사가 먼저 인사했어요. 대통령님. 대통령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리사가 앉았고 저는 옆 의자에 자리했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님, 48시간 수출 점검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리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품질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자율적 결정이죠. 호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율적? 정부 지시 아닙니까? 리사가 호크를 봤어요. 보좌관님, 우리는 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LNG선 12척 연기는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리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기술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조선소들이 판단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호크가 책상을 쳤어요. 안전? 지금껏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요? 리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껏 문제가 없었던 건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저를 봤어요. 대변인님도 아시겠지만 신뢰는 상호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대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이건 보복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 발언에 대한.
리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보복이 아닙니다. 재평가입니다. 재평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사가 저를 봤어요. 네. 동맹의 의미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우리가 보호받는 나라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지탱하는 나라인지.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호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손잡으려는 겁니까? 리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호크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베이징이 전략 동반자 제안을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리사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보좌관님, 제안을 받는 것과 수락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선택권이 있어요. 호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대사님, 우리는 70년 동맹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리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맹은 관성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리사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존중으로요. 그리고 상호 필요의 인정으로. 우린 한국을 존중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리사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방위비 인상 압박과 북핵 현실 인정 발언이 존중의 표현인가요?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어요. 리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없이는 미 공군이 날지 못하고 해군이 움직이지 못하고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어요. 그걸 협상 카드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호크가 물었습니다. 리사가 호크를 봤어요. 카드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야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곡을 찔렀어요. 호크는 말문이 막혔고 대통령은 창밖만 봤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리사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리사가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는 동맹을 원합니다. 하지만 종속은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리사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가 멈췄어요. 대변인님.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네, 대사님. 리사가 말했어요. 당신은 진실을 알고 계시더군요. 그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없이 설 수 있다면 이제 선택은 그들의 것. 저는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깊이 앉아 있었어요. 호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날 저녁 대통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집무실엔 대통령 혼자였어요. 호크도 장관들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창가에 서서 포토맥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섰어요. 대통령님 부르셨습니까? 대통령이 돌아섰습니다. 말이 함께.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대통령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자네 생각을 듣고 싶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야 하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진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동맹이 단순한 보호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약점을 인정하는 거야.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리사 대사 말이 맞았어요. 동맹은 관성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호크는 달리 생각하더군. 대통령이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호크 보좌관은 협상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협상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우리가 잘못 봤다는 걸. 대통령이 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자네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나?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통령님의 발언이 위기를 만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우린 동맹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나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하면 되겠나?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어젯밤 내내 적었던 문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급망이 곧 안보다라고. 공급망이 안보? 대통령이 되물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네. F-35가 날 수 있는 건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한국산 칩 때문입니다. 우리 군함이 움직이는 건 엔진 때문이 아니라 한국산 디스플레이 때문이에요. 이게 21세기 안보입니다. 대통령이 소파로 돌아왔어요. 제 노트를 봤습니다. 계속해보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방위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대신 새로운 협정을 제안하는 겁니다. 한미 공급망 공동 보증 협정. 공동 보증?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호하듯 그들은 기술적으로 보증합니다. 상호 의존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형태입니다. 대통령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호크가 반대할 걸세. 대통령이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호크 보좌관은 과거의 동맹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좋아. 내일 자네가 브리핑하게. 내가 아니라.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자네 말이 맞아.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갚을 때야. 저는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통령님, 이건 제 경력이 걸린 일입니다. 대통령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력이 걸렸네. 하지만 자네 말대로 진실이 때로 동맹보다 강하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잘 부탁하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브리핑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동맹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서울도 있겠죠. 똑같이 불빛이 켜진 도시.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서는 나라입니다.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공급망은 새로운 안보의 언어입니다. 기술은 새로운 힘의 원천입니다. 저는 쉬지 않고 썼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프린트를 눌렀어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3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를 확인하는 거였죠.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에임이었습니다. 말이 자고 있어? 저는 웃었어요. 당연히 안 자고 있죠.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내일 브리핑 내가 한다며? 잘할 거야. 넌 진실을 알잖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원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의자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요. 다음 날 오전 브리핑룸 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60명은 넘어 보였어요.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원고를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악관 대변인 마리 리버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오늘 미국 정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한미 동맹에 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보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상호 의존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대변인, 그건 미국이 약해졌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강해지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21세기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공급망이 곧 안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원고를 봤습니다. F-35 전투기가 날 수 있는 건 한국산 메모리 칩 덕분입니다. 우리 해군이 움직이는 건 한국산 디스플레이 덕분이에요. LNG를 실어 나르는 건 한국산 선박 덕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방안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부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대신 새로운 협정을 제안합니다. 한미 공급망 공동 보증 협정입니다. 그게 뭡니까?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원고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호하듯 한국은 기술적으로 보증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이 모든 분야에서 상호 보증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형태예요.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만의 제안이 아니라 상호 필요의 인정이니까요. 한국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대통령의 북핵 발언은요?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진실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는지,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깨달음을 줍니다. 앞줄 기자가 일어섰어요. 이건 굴욕 아닙니까? 미국이 약소국의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약소국이라고요? 한국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조선 수주 세계 1위,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걸 약소국이라고 부르는 건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동맹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서는 나라입니다. 이게 21세기 동맹의 진짜 의미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중국 견제는 어떻게 하느냐,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방위비는 누가 내느냐. 30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대변인,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에이미가 서 있었어요. 그녀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어땠어요?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완벽했어. 세상이 들었을 거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리사 대사였습니다. 대변인님, 방금 브리핑 받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어떠셨나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서울에서도 환영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뉴스들이 브리핑을 톱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찬반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답이 왔어요. 한국 정부가 공급망 보증 협정에 동의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48시간 수출 점검도 해제되었습니다. LNG선 12척도 정상 일정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뒤 협정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죠.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호크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사임 형식이었어요. 새로운 보좌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더 젊고 더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체제의 입이 아니라 진실의 입으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진짜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저녁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핵이 세상을 멈추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기술이 움직인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72시간이 세상을 바꿨어요. 하나의 발언, 하나의 숫자, 하나의 진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섰던 저는 웃었습니다. 동맹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에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